여보, 이거 꼭 챙겨 먹어야 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미주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제를 건네주며 환하게 웃는 준혁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애처가였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카메라 속에서 준혁은 주사기로 캡슐 하나하나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는 제주도에서 내연녀와 샴페인을 들며 죽음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건배. 5년간 믿어온 사랑이 치밀한 살인 계획이었다는 충격적 진실과 지옥에서 되살아난 한 여자의 완벽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미주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트 아침 근무에 이어 저녁에는 식당 홀 서빙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생활비는 늘 모자랐습니다. 미주가 조용히 침실을 나서려는데 준혁이 뒤척였어요. 벌써 나가? 준혁이 눈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응, 마트 오픈 준비해야 해. 미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생 많다, 우리 와이프. 준혁의 말에 미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5년 차, 남편도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수입이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미주가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주는 부엌에서 간단히 김밥을 말아 도시락을 싸고 준혁 몫의 아침도 미리 차려놓았어요. 여보, 아침 차려뒀으니까 꼭 챙겨 먹고 회사 가. 응, 고마워. 준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미주가 집을 나선 후 준혁은 홀로 남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널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변변한 반찬도 없었습니다. 아침도 김밥이고 어제 저녁도 라면이었는데 준혁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결혼 초에는 미주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하기 어려웠어요. 지난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미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며 등을 돌렸어요. 미안해, 너무 지쳐서.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준혁이 거울을 보니 살이 빠져서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부부관계는 한 달 넘게 끊어진 상태였어요. 아내는 일에만 매달려 있고 자신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준혁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갔어요. 한편 오전 10시경 준혁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번 달 영업 실적도 바닥을 기고 있었고 팀장의 눈총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김준혁 씨, 이번 달도 목표 달성이 어려우시겠네요? 팀장이 준혁의 자리로 와서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매번 다음 달이네요. 회사도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라이프케어 보험 강혜리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29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매력적인 인상이었어요. 저희 직원분들 단체보험 상담차 왔습니다. 팀장이 해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혁은 업무를 보는 척하면서 몰래 그녀를 훔쳐봤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해리가 준혁의 자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혹시 보험에 관심 있으시면 명함 하나 드릴게요. 해리가 준혁에게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준혁이 명함을 받으며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준혁은 용기를 내어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그럼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준혁은 해리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준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도 함께 하실래요? 해리의 제안에 준혁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해리는 준혁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사실 집에서 좀 힘들어요. 준혁이 술에 취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너무 바빠서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집안일도 엉망이고 부부관계도 한 달 넘게. 아, 그러셨군요. 해리가 준혁의 손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오빠 같은 분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해리야, 너 만나고 나서 살맛이 나는 것 같아. 한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해리의 오피스텔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너무 좋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어요. 매일 만나고 싶어하는 준혁과 달리 해리는 점점 조급해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분과 이혼하는 건 어때요? 그런데 위자료 문제도 있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해리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평생 이렇게 몰래만 만날 건가요? 아니야,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이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방법이 있다고. 해리의 다그침에 준혁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없어지면 좋겠어.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준혁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어요. 만약에 아내가 죽기라도 하면 보험금도 있고. 해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야. 하지만 해리는 준혁의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빠,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리야, 농담이야. 농담치고는 너무 구체적인데요? 보험금이라니. 해리가 준혁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준혁이 해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하지만 그런 건 불가능해. 정말 불가능할까요? 해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리가 준혁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해리의 오피스텔에서 만난 준혁에게 그녀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추적이 불가능한 약이에요. 천천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준혁이 깜짝 놀라며 봉투를 밀어냈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오빠가 먼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건 그냥 화가 나서. 이제 기회가 왔어요. 이걸 영양제에 섞어서 매일 조금씩.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추적이 안 돼? 네, 절대로. 그리고 아내분이 워낙 몸이 약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준혁이 봉투를 들여다보며 해리에게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물어보지 마세요. 대신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요.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국에서 비타민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혁을 미주가 반겨줬어요. 어서 와, 여보. 응. 준혁이 비타민 병을 꺼내며 미주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영양제 사왔어. 고마워, 여보. 준혁이 화장실에 가서 비타민 캡슐을 열고 혜리가 준 가루를 조금씩 섞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하루에 2알씩 꼭 챙겨 먹어야 해. 미주는 주저없이 약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어요.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챙겨 먹어, 알았지? 응, 당신 덕분에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밤 미주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온몸이 평소보다 더 아팠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어지럼증이 심했어요. 준혁이 침실로 들어와 미주 옆에 누웠습니다. 자기야. 준혁의 손이 미주의 어깨를 감쌌어요. 하지만 미주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정말.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요즘 맨날 이런 식이네. 정말 미안해. 몸이 이상해서. 알겠어. 준혁이 차갑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주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준혁은 혜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작했어.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 곧 혜리의 답장이 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준혁이 잠든 미주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고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미주의 몸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준혁이 챙겨주는 영양제는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자기야,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주를 바라봤어요. 응, 요즘 너무 피곤해. 미주가 소파에 축 늘어져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회사에서 중요한 출장 건이 하나 들어왔어. 준혁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출장? 응, 제주도에 있는 큰 거래처에서 건강식품 납품 계약 건으로. 준혁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주도라니 좋겠다. 미주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2박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혼자 있을 수 있겠어? 괜찮아. 가서 좋은 성과 내고 와. 미주가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미안해. 몸이 안 좋은데 혼자 두고 가게 돼서. 준혁이 미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준혁은 영양제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독극물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혜리와의 미래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자기야, 출장 가기 전에 약 좀 더 챙겨둘게. 준혁이 미주에게 영양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미주가 남편이 준 약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꼭 챙겨 먹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해. 알았지? 응, 걱정 마. 준혁이 미주를 안으며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 포옹이 되기를 바라는 악마 같은 생각이 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잘 다녀와, 여보. 조심해서. 미주가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했어요. 응, 몸조리 잘하고 있어. 준혁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미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정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어요. 공항에서 혜리와 만난 준혁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빠, 정말 떨려요. 혜리가 준혁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귀포의 특급 리조트에 투숙했습니다. 한편 서울에 혼자 남은 미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몸의 상태는 어제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어지럼증이 심했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주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미주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후가 되자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고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하던 미주는 길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미주가 가로수에 기대어 서며 토해냈어요. 몸이 후들거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미주를 본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미주 씨, 얼굴이 왜 이래요? 완전 흑빛이잖아요. 죄송해요, 사장님. 몸이 좀. 미주가 말하다가 또다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세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 상태로는 일 못해요. 빨리 병원이나 가보세요. 미주는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휘청거렸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간신히 집에 도착한 미주는 현관문을 열고 기듯이 들어왔습니다. 미주가 소파에 쓰러져 버렸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이나 좀 마셔야지. 미주가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미주가 벽에 기대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됐어요.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헉! 미주가 거친 숨을 내쉬며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뭐지? 이게. 미주의 입술이 점점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호흡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니야? 미주가 공포에 떨며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19. 미주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119 신고센터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미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미주가 간신히 주소를 말한 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미주를 들것에 올려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독성 쇼크 증상으로 보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미주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미주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성민이 미주의 상태를 확인하며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독성 물질 제거를 위한 혈액 투석을 준비하고 호흡 보조장치 연결하세요. 네, 의사 선생님.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성민은 미주의 지갑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찾았어요. 1시간 후 미주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성민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제주도 리조트 스위트룸에서는 준혁과 혜리가 서로의 몸을 탐하며 격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빠, 혜리가 준혁의 귀에 속삭이며 몸을 맡겼습니다. 혜리야. 준혁이 혜리를 더욱 강하게 껴안는 순간 침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짜증나. 준혁이 전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대병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준혁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왔군. 준혁이 혜리에게 눈짓을 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준혁 씨이십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성민입니다. 전화 너머로 의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준혁이 해리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인가요? 준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급성 중독 증상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준혁이 해리의 벗은 어깨에 키스를 하며 물었습니다. 현재 독성 물질 제거를 위한 응급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서 출장 중이라 당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환자 상태가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갈게요. 그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 뭐래요? 해리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드디어 시작됐어.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대. 준혁이 해리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곧 끝날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이 미니바에서 샴페인을 꺼내 따서 해리에게 건넸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건배하자. 건배.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오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네요. 그래, 보험금 받으면 외국으로 떠나자. 준혁과 해리는 아내의 죽음을 기념하며 더욱 격렬하게 몸을 섞었습니다. 그들에게 미주는 이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병원에서 며칠이 지나자 미주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극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그녀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돌아온 혈색과 함께 식욕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성민이 미주의 병실을 찾아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미주가 침대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성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독성 물질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조사인가요? 당분간 병원 밖에서 가져온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병원 급식만 드세요. 성민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음식이나 약을 가져와도 드시면 안 됩니다. 미주가 성민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미주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오시고요. 성민이 당부하며 말했어요. 네, 고마워요. 미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어요. 이제 집에서 푹 쉬어야지. 응. 미주의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준혁이 회사에 간 사이 미주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준혁이가 설마. 하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야,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미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아, 그런데 영양제는 계속 먹어야 해. 병원에서 약해진 몸 보충하려면. 준혁이 비타민 병을 꺼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아무 약도 먹지 말라고. 이건 영양제야, 약이 아니라 몸에 좋은 거라고. 준혁이 강요하듯 말했습니다. 미주가 준혁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알겠어, 여보. 미주가 영양제를 받아 입에 넣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부엌으로 간 사이 미주는 급히 약을 휴지에 뱉어냈어요. 이상해. 냄새도 이상하고. 미주가 약의 색깔과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비타민과는 확연히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며칠 후 준혁이 샤워하러 간 사이 미주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의심을 확인해야 했어요. 이게 뭐지? 미주가 가방 속에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은 준혁과 낯선 여자의 사진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미주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가방을 더 뒤지자 보험 증권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고액 사망보험 증권이 6장이나 됐어요. 모두 최근 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것들이었습니다. 10억, 5억, 7억. 보험금 액수를 확인한 미주는 온몸이 떨렸어요. 총 보험금이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주가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들과 보험 증권을 촬영했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미주가 서둘러 가방을 정리하고 침실로 돌아갔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정말로. 미주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다음 날 미주는 인터넷에서 소형 감시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고 준혁이 회사에 간 사이 미주는 조심스럽게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책장 뒤, 부엌 전자레인지 위, 침실 화장대 근처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미주가 휴대폰 앱으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자기야, 병원 다녀와서 정말 다행이야. 준혁이 미주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 보약 먹고 기운 차리자. 준혁이 영양제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주는 남편의 연기에 속은 척했어요. 고마워, 여보. 미주가 영양제를 받아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기고 있었어요. 준혁이 거실로 간 사이 미주는 약을 뱉어내 작은 봉지에 넣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분석받을 수 있을까? 미주가 고민하며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며칠 후 미주는 사설 분석기관에 약물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뒤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비소 성분, 치명적 수준. 미주가 리포트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준혁은 미주가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해리와 만나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거야. 준혁이 해리에게 전화하며 말했습니다. 장례식 준비나 해도. 이 대화는 미주가 설치한 도청 장치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미주가 녹음을 들으며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가 됐어. 미주의 눈빛에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주는 잠든 척 누워서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자신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침실을 나갔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준혁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미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냉장고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영양제 통과 주사기를 가져왔어요. 저게 뭐야? 미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혁은 매우 익숙한 동작으로 영양제 캡슐을 하나씩 열고 있었어요. 작은 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캡슐 안의 가루에 조금씩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미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거였어요. 준혁은 캡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독극물로 채웠습니다. 마치 아내를 위한 사랑의 선물을 만드는 것처럼 신중했어요. 이런 악마가. 미주가 입을 막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준혁이 모든 캡슐을 다시 조립하고 영양제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와 독극물병을 다시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마지막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주는 급히 휴대폰을 감추고 자는 척했어요. 준혁이 침대에 누우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미주는 온몸이 떨렸지만 계속 잠든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회사에 간 후 미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미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살인 시도 신고를 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남편이 저를 독살하려고 해요. 증거도 있어요. 미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1시간 후 경찰서에서 미주는 수사관들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카메라 영상, 독극물 분석 결과, 보험 증권, 제주도 사진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형사가 증거들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내일 밤에 체포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주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께서 마지막 덫을 놔주셔야 해요. 어떤 덫죠? 남편이 부인이 약을 먹었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범행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어요. 미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집에 돌아오자 미주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몸이 좀 이상해. 왜? 어디가 아파? 준혁이 관심 있는 듯 물었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 그런데 영양제는 먹어야 하겠지? 미주가 영양제통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연하지, 꼭 먹어야 해. 그럼 지금 먹고 일찍 잘게. 미주가 영양제 2알을 손에 올렸습니다. 준혁이 물컵을 가져다 줬어요. 이거 먹고 푹 자. 미주가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자, 이제 잘게. 그래, 푹 자. 준혁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미주가 침실로 들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약 먹고 이제 자려고 해. 준혁의 얼굴에 기대감이 번졌어요. 1시간 후 준혁이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리야, 드디어 끝났어. 정말요? 응, 이번엔 확실해. 내일 아침이면. 오빠 정말 대단해요. 장례식 준비 슬슬 해도. 일주일 후면 보험금도 나올 거야. 이 대화는 미주가 설치한 녹음기에 모두 담겼어요. 동시에 경찰서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작전 개시하세요. 김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지시했어요. 자정이 넘어서 준혁이 미주의 상태를 확인하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주는 죽은 듯이 누워서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준혁이 미주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준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어요. 준혁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뭡니까? 김준혁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주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보, 깜짝 놀랐지?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주야, 너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들. 수사관들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독극물 원액과 주사기가 발견됐어요. 이게 뭡니까? 모르는 물건이에요.
준혁이 발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혁의 휴대폰도 압수됐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리와 찍은 사진들과 통화 기록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나는 아픈 아내를 지킨 것뿐이에요. 준혁이 경찰차에 실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아프니까 영양제를 사다 준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카메라 영상, 독극물, 보험 증권, 불륜 증거까지. 준혁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준혁 씨, 조용히 하세요. 김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차가 사라진 후 미주는 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미주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유의 느낌이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준혁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강혜리의 보험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혜리 씨죠? 살인 예비 및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리가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준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과 통화 기록이 모두 압수됐어요. 독극물을 조달한 경로까지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해리는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어요. 저는 그냥 보험 상담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럼 이 독극물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수사관이 증거물을 보여주자 해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준혁 씨가 이미 모든 걸 자백했어요. 당신이 독극물을 구해다 줬다고. 수사관의 거짓말에 해리가 속아 넘어갔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데요? 모든 계획이 당신 아이디어였다고 하더군요. 해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준혁이가 먼저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해리가 준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가 아내를 죽여주면 보험금을 나눠준다고 했어요. 협박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맞아요. 저를 협박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해리의 비열한 진술이 계속됐습니다. 독극물도 준혁이가 구해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 여행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수사관이 리조트 영수증을 내밀자 해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것도 준혁이가 억지로. 하지만 호텔 CCTV에는 두 사람이 행복해하며 샴페인을 마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준혁이 수사관들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이 독극물을 먹여요? 그건 해리가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다고요. 준혁도 해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해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이용한 거예요. 증거를 보시죠. 수사관이 준혁이 영양제에 독극물을 넣는 CCTV 영상을 틀어줬어요. 화면 속에서 준혁은 매우 능숙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리가 시킨 겁니까?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다음 날 미주는 경찰서 대질실에서 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준혁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미주야. 준혁이 미주를 부르자 그녀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가서. 미안하다고요? 미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고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려고 해요? 준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네가 무능해서 내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맨날 일만 하고. 준혁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남자가 결혼해 준 걸 감사해야지. 뭘 그렇게 따져?
미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뭐, 내가 잘못했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 아니야? 준혁의 이기적인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해리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정말 한심해요. 미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남 탓만 하는군요.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이 마지막에 투입한 독극물 농도가 치명적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가 검찰에 보고했어요. 한 번만 더 복용했어도 심정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므로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미주는 지선과 성민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미주야, 힘들겠지만 끝까지 버텨야 해. 지선이 미주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고마워, 지선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거야. 친구니까. 성민도 증인으로 나서 의학적 소견을 제공했어요. 독성 수치가 자연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전문의로서 의도적 투입이 확실하다고 증언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준혁의 가족들이 미주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미주야, 문 열어라.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미주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이 아들 인생 망쳐놨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긴 뭘 진정해. 네가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시아버지도 화를 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그런 짓을 했겠어. 분명히 네가 깨어낸 거지. 미주가 가방에서 증거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독극물을 넣는 CCTV 영상과 해리와의 불륜 사진들이었어요. 이걸 보시고도 그런 말씀하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사진들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의 착한 아들이 저한테 한 짓들이에요. 미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독극물 넣는 영상도 있어요. 보시겠어요? 시아버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몰랐어. 이제 아시겠죠? 누가 피해자인지. 미주가 증거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문을 닫으려는 미주에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그래도 5년 동안 부부였는데 그 5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미주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시부모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뒷모습에서도 충격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미주는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미주는 법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미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방청석에 앉았어요. 법정 안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시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준혁과 해리가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어요.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온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준혁이 방청석의 미주를 힐끗 바라봤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했어요.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준혁과 강혜리는 공모하여 피해자 한미주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총 50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피고인 김준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내연녀의 꿰매에 빠져 판단력을 잃었을 뿐입니다. 변호인의 변명이 시작됐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럼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미주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미주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섰어요. 선서하겠습니다. 미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언제부터 남편의 이상함을 느꼈습니까? 검사가 질문했어요. 병원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입니다. 미주가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남편이 제주도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미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죽을 뻔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사가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는 준혁이 영양제에 독극물을 넣는 장면이 나왔어요. 법정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저 악마 같은 자식이 어떻게 아내한테 그럴 수 있어? 방청객들의 분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검사가 제주도 리조트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준혁과 해리가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촬영 시간이 미주가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가는 동안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준혁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피해자께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요? 미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과장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변호인의 말에 법정안이 웅성거렸어요. 그건 제가 의심해서 약을 안 먹었기 때문이에요. 미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약 끝까지 믿고 먹었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판사가 법정 정리를 위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 성민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적 중독은 불가능합니다. 성민이 단호하게 증언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성 물질을 투입한 것이 확실합니다. 피해자가 조금만 늦게 병원에 왔어도 사망했을 것입니다. 성민의 전문적인 증언이 준혁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지선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준혁 씨가 병원에서 보인 태도가 이상했어요. 아내 생명보다 보험 절차에 더 관심을 보였거든요. 지선의 증언에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또 언제부터 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입했는지 준혁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추측에 의한 증언입니다. 기각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은 계속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과수 전문가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투입된 독극물은 치사량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한 번만 복용했어도 즉시 심정지가 왔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증언으로 준혁의 살인 의도가 명확해졌어요. 그때 해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남자가 다 시킨 거예요. 해리가 준혁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준혁이가 아내를 죽이고 제 돈까지 노렸어요.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뭔 소리야? 네가 먼저 유혹했잖아. 준혁도 소리를 지르며 반박했어요. 독극물도 네가 구해온 거고. 거짓말이에요. 모든 계획이 당신 거였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법정봉을 연거푸 두드렸어요. 피고인들은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폭로전은 계속됐습니다. 해리가 보험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준혁이가 아내 죽이자고 먼저 말했어요. 방청석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어요. 저런 악마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미주는 두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 저런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판사가 최후 진술을 요구했어요. 준혁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외면해서 만약 아내가 저를 좀 더 사랑해줬다면 준혁은 끝까지 아내 탓을 하고 있었어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군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중처벌 요소로 참작하겠습니다. 해리도 마지막까지 준혁을 탓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준혁이한테 속은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완벽하게 입증됐어요. 다음 주에 선고 공판을 갖겠습니다. 판사가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미주를 기자들이 에워쌌어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미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지선과 성민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악마 같은 두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미주는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첫 공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미주는 지선과 성민의 옆자리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미주야. 이제 정말 끝날 거야. 지선이 미주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성민도 미주를 격려했습니다. 곧 준혁과 해리가 피고석으로 끌려 들어왔어요. 일주일 전보다 더욱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해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장 입정하시겠습니다. 법정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피고인들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준혁과 해리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치며 엄숙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준혁, 강혜리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사건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숨죽이며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먼저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준혁을 징역 2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강혜리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법정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미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 김준혁은 자신을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생명을 쾌락과 돈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반인륜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피해자가 고통받는 동안 내연녀와 축배를 들었다는 사실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피고인 강혜리 역시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보험 전문가로서 시스템을 악용한 것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해리가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피고인 모두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했습니다. 판사가 준혁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피고인 김준혁은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이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 했어요. 교정관이 재빨리 준혁을 부축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립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덮었어요. 준혁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20년이라니. 저는 억울해요. 아내가 먼저. 교정관들이 준혁을 제지했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준혁의 통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어. 끝났다고. 그의 울음소리에는 미주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만이 담겨 있었어요. 해리도 고개를 감싸주며 흐느꼈습니다. 12년. 내 젊음이 다 끝나는 거야.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잃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준혁 씨. 미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준혁을 불렀어요. 준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미주를 바라봤습니다. 미주야. 제발. 20년 동안 감옥에서 생각해 보세요. 미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그날들을 말이에요. 미주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주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미주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신 만나지 맙시다. 준혁이 미주의 뒷모습을 보며 절규했어요. 미주야, 미주야. 하지만 미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미주에게 준혁의 가족들이 다가왔어요. 미주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0년이면 우리 아들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주가 차갑게 반박했어요. 저를 죽이려 했는데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웠나 봐.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늦어요. 미주가 시부모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 뒤로 사라져갔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인가요? 미주가 잠시 멈춰서서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미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주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성과 성민이 미주의 양옆에 서서 그녀를 지켰습니다. 미주야, 정말 수고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미주가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없었으면. 당연한 거야. 우리가 뭘 했다고. 성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주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세 사람이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준혁과 해리를 태운 교도차가 차갑게 지나갔어요. 창살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화려한 미래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미주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그녀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빛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주는 살아남았어요.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1년 후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에 따뜻한 북카페가 하나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피어나다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미주가 새롭게 시작한 공간이었어요. 서울의 집을 처분한 돈으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카페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상처 치유에 관한 책, 새로운 시작을 다룬 에세이, 희망을 주는 소설들이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주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어요. 1년 전에 창백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독소로 인해 망가졌던 몸은 꾸준한 해독 치료와 운동, 그리고 정신적 평안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됐어요. 건강한 혈색이 돈 얼굴과 맑은 눈빛이 그녀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단골 손님이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어떤 책을 찾으세요? 요즘 마음이 좀 힘들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책 있을까요? 미주가 손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쪽 코너에 좋은 책들이 있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혼을 겪은 여성, 배신당한 아픔을 가진 남성, 가족에게 상처받은 젊은이들. 미주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경 카페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주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김준혁 전 건강보조식품회사 직원, 복역 중 모범수로. 미주가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준혁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어요. 미주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의 소식이 완전히 무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미주가 작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자신이 느낀 감정들과 깨달음들이 적혀 있었어요. 미주가 새로운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생각 살아남은 것이 최고의 복수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 산이 보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미주가 계속 써내려갔어요. 미움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수첩을 덮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희망적인 내용의 소설이었어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주는 더 이상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진 풍파를 견디고 피어난 들꽃 같은 자신의 모습에서 이름 모를 단단한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 미주는 카페 정리를 시작했어요. 책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선이 들어왔어요. 미주야, 안 바쁘지? 지선아, 어떻게 이 시간에?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렸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두 사람이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때? 많이 좋아 보여. 지선이 미주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응, 정말 좋아. 이런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아. 다행이야. 그때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 고마워, 지선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친구니까.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미주야, 혹시 새로운 만남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나 자신을 더 알아가고 싶어. 미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의 행복을 맡기고 싶지 않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지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때까지 천천히 해. 밤 9시경 지선이 돌아가고 미주는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미주가 카페 문을 잠그고 2층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올라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는 새싹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미주가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개 옆에 놓인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어요. 제주도 혼자 여행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미주는 다음 달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준혁과 해리가 더럽혔던 그 섬을 자신만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덮어쓰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나만을 위한 여행이야. 미주가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주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겠다고. 미주가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대했어요.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좋은 책을 추천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를 전해주는 일상을 말이죠. 진정한 자유를 찾은 미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는 이제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경험이 되었어요. 미주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었어요. 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미주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비춰주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 그녀의 것이었어요.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미주의 하루가 고요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씁쓸한 진실을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입니다. 미주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스스로를 구해냈고 진실을 밝혀내며 정의를 실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자신으로 거듭난 것이죠. 준혁과 해리에게는 마땅한 처벌이, 미주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때로는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